민주당이라는 정당의 기본적인 멘탈리티가 동등한 시민적 관점이 아니에요. 위에서 내려다보시는 군자, 임금, 양반의 눈높이로 가재, 붕어, 개 너희들의 개천을 따뜻하게 해줄게. 근데 너희들은 계속 가재, 붕어, 개로 살아. 이게 정말 그분들의 정신세계를 시적으로 함축한 표현이에요. 확고한 계급의식을, 확고한 계층 차별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그 멘탈리티인 거죠. 부루 이웃을 돕기 위해서 부루 이웃을 만들어버리는 것 같아요. 부동산 얘기 안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서울 전역 25개구, 경기도까지 들어갔어요. 12기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한 고강도, 초고강도 규제 지역이었는데 그간 우리 노 의원님도 사실은 이제 서울에서 내 집 마련에 대한 계획을 좀 갖고 있었잖아요. 꿈과 희망을. 뭐 꿈은 갖고 있었죠. 규제까지는 아니어도. 아, 그렇군요. 예. 피군요. 제의까지는 예, 아니었거든요. 예. 오케이. 어떻게 이번 정책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게 그 사람들이 그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 진격의 거인이라고 있는데 거기다 비유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격의 거인이 이제 뭔가 거인들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인류가 정말 멸망의 위기에 처해서 큰 벽을 쌓아가지고 이제 그 벽 안에서만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벽 중에 가장 바깥에 있는 벽이 있고 중간에 있는 벽이 있고 가장 높은 벽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높은 벽, 지금 이 서울권 전체랑 거기 이제 막 과천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집어넣어 놓은 그게 가장 바깥에 있는 벽이고 이 바깥은 그냥 다 이제 버린 땅인 거다. 그러니까 이 벽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은 니네가 생존이 불가능한 거고. 약간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하더라고요. 지정된 사람들은 황당하고 지정 안 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좀 도태된 느낌이 든다. 예, 그쵸. 딱 정말 그런 거. 너희들은 자산 상승이 안 되니까 평생 이제 죽어라고 이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해서 먹고 살고, 그리고 계급 서열이 예, 그렇죠. 여기 안에 계신 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자산이 쭉 상승할 테니까 이분들은 이제 계속 행복하게 잘 사실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종류의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는 건데. 자산이 상승될 것이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틀어막으면 당연히 틀어막힌 쪽으로 사람들이 쏠리게 돼 있잖아요. 인간의 심리라는 게. 다시 자산이 증가될 예. 거라 보시는군요. 왜냐하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들 fear of missing out, 그러니까 FOMO 하게 되니까요. 이게 뭐랑 비슷한 거냐면은 고시원에 한국 고시원이 외국인들도 요새 좋아한다고 하는데 여행객들이 네. 이게 막 라면이나 네. 요새는 밥은 해놓진 않는 것 같지만 라면들이 이제 쭉 많이 꽂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라면이 얼마 없으면 가져가요. 가져가서 자기 방에 냅둬요. 왜냐하면 라면 다 떨어질까봐. 시소같이. 예, 그쵸. 근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라면을 무조건 꽉꽉 채워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 그래요. 예, 하루에 3-4번씩 그냥 보일 때마다 빈칸 있을 때마다 라면을 계속 채워넣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야 이거 솔직히 내 방 어차피 좁은 고시원인데 거기다 한두 개 챙겨놔봤자 뭐예요. 10개씩 챙겨놔봤자 내 공간만 좁아지지. 그러네. 언제나 라면은 저기 있다. 그러면 가져가지 않는 것이죠. 이게 대공황 때 뱅크런 막은 방식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뱅크런 이제 네. 시청자분들께 설명을 드리면 그때 이제 은행들이 막 다 은행이 부도가 난다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 찾아야겠다고 막 달려가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돈을 인출하면 은행은 망하죠. 그런데 아니다 우리 은행에 돈 많다 하면서 돈 많은 거 쫙 보여주고 그러니까 안심하고 돌아가세요 라고 하면 사람들이 안심하고 돌아가고 은행도 정상 작동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부동산 너희가 절대 못 산다. 너네 강남은 진짜 말도 안 되고 서울시 안에 있는 곳도 그렇고 심지어 거기 밖에 있는 과천이랑 뭐 이런 데들도 못 사. 돈 안 빌려줄 거야. 안 돼. 알았지? 이러면은 사죠. 오히려 산다. 예. 자산가 왜 희소가치 때문에. 그렇죠. 근데 살 테면 사봐라 마음대로 해라. 니네가 강남에 지금 50억짜리 아파트 사고 싶으면 사라. 근데 문제는 한 달 이자가 2억 5천이다. 뭐 이래버리면 뭐 살 테면 사보세요 여러분. 한 달에 이자 뭐 3억입니다. 뭐 이런 그 정도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액수가 크면. 그래서 사실 아침 8시 반쯤에 이제 부동산 경제 전문가인 박정호 교수가 왔다 갔는데요. 예. 그분은 그걸 아파트런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예, 뱅크런이 아니라 아파트런이 발생하게 예,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조장하면서 어떻게 수요를 물론 당연히 수요는 틀어막히죠. 돈줄을 막았으니까. 근데 문제는 경제는 근본적으로 심리잖아요.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이렇게까지 자극을 하면서 돈만 막았다고 될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말 음모론까지도 얘기를 해요. 공급을 원치 않는 거 아니냐. 아파트 소유를 원치 않는 거 아니냐. 아파트 소유를 원치 않는 차원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이거 그냥 다 김현지 일병 구하기 아니야? 싶을 정도잖아요. 왜요? 아니, 우리가 처음 했던 얘기도 그렇고, 지금 했던 얘기도 그렇고, 너무 뜬금없는 행위를, 너무 액션을 너무 강하게, 과격하게 하는데 일관성은 단 하나도 없고, 단 하나의 어떤 공통 분모가 있다면 지금이 국정감사철인 10월이다. 라는 거밖에 없는데요. 아니, 캄보디아에 이거 몰랐냐고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알고 있었어요. 아니요. 조현 외무부 장관은 몰랐대요. 지난주에 알았대요. 근데 이제 실무선에서는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실무선에서는 알아도 어차피 크게 보고할 사항이 아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부동산도 가격 오르는 거 누가 몰랐어요? 그러니까 쭉쭉쭉 오르고 있었던 거 누가 몰랐나? 세계가 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안 올라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모든 여건을 놓고 봤을 때, 그러면 굳이 이렇게 초대형 이슈를 이렇게 연이어 터뜨리는 이유가 뭐냐? 라고 했을 때, 그냥 혹시 누군가한테 쏠린 관심을 돌리기 위한 건 아닐까라는 의심을 품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의심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의심도 좀 가능할 정도로, 이 정도로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상식적인 거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여러 번 예를 들었는데, 제가 중학교까지 지방에서 지내다가 특목고로 오면서 고등학교를 있잖아요. 그리고 몇 해 지나서 노무현 정권 때 막아버리는 거예요. 지방 애들 특목고 오지 말아라. 지방 유출 이제 막는다. 아니 그럼 지방 사람들의 기회는 어디 가냐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다행히 사실을 뒤늦게 이렇게 막차 타고 복귀는 했지만 사시 없애버려요. 로스쿨 만드는데요. 만약에 저 때 사시 없고 로스쿨 있었으면 저는 법조인 안 했을 거예요. 자식이 넷이나 있는데 부모님한테 어떻게 로스쿨 학비를 부담시키겠어요. 그건 장학금제도 이때더라. 그거 받을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저는 그거 안 했어요. 왜 이렇게 없는 사람을 위한다는 정당에서 왜 자꾸 이렇게 기회를 없애나 이해가 안 갔는데, 이번에 또 사람들이 대출도 못 받게 만들어, 살 길도 없게 만들어라고 만들면서 이쯤 되면 진짜 없는 사람을 위하는 거 맞아? 하는 의심이 조금씩 들어요.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서 불우이웃을 만들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도울 불우이웃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대체로 잘 살고 대체로 평등하고 대체로 눈높이가 높아진 자부심 넘치는 중산층의 사회가 되어 있으면 자기네가 값싼 동정을 베풀고 이렇게 불쌍해 이거라도 좀 가져가렴 이런 식의 그런 치해적인 태도를 취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치해적인 태도를 너무 취하고 싶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박살내면서 그 중에 좀 범죄에 휩쓸리기 쉬운 성향을 가진 청년들이 과격한 범죄를 저질러서 해외에 있으니까 호들갑스럽게 구조를 하네, 우리 국민을 구출해 왔네, 이러는 거고. 그래서 구속영장 다 신청했대요. 예, 그러니까요. 아니, 경찰이 볼 때 말이 안 되니까. 예. 근데 이제 민주당이라는 정당은 이제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민주당이라는 정당의 기본적인 멘탈리티가 이게 동등한 시민적 관점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좀 전에 왜 청년으로서 모욕감이 느껴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시민의 눈높이가 자기들의 눈높이가 시민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다보시는 군자, 임금, 양반의 눈높이로 우리를 신민, 천민 아니면은 노비. 너희들은 그래서 우리 조국 대표님이 잘 말씀하셨잖아요. 비대위원장. 네, 비대위원장님. 가재, 붕어, 개. 너희들의 개천을 따뜻하게 해줄게. 근데 너희들은 계속 가재, 붕어, 계속 살아. 이게 정말 그분들의 정신세계를 시적으로 함축한 표현이에요. 보살핌과 통제를 필요한 신민을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 드래곤들이, 우리 용들이 여기 위에서 이렇게 하면서 니네 개천이 너무 말라있는 것 같으면 비도 조금 찔끔 뿌려주고 니네가 너무 좀 개기는 것 같으면 천둥도 와랑 쳐가지고 혼도 내줄게. 하지만 어쨌건 우리는 여기 위에 이렇게 있을 거고 니들은 밑에 있는 거야. 라는 식의 확고한 계급의식을, 확고한 계층 차별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그 멘탈리티인 거죠. H루츠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와우, 촌철살인 돕기 위해서 불우한 이웃을 만든다라는 의견을 물론 노 의원님이 개인 의견이지만 해주셨습니다.
지금 근데 또 모순이라는 게 나는 솔직히 이 말 좀 실현을 내려놓은 걸 너무 식상해요. 근데 현 정부의 장차관급 참모들이 소유한 아파트 10채 중에 70%, 7채가 규제 지역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자가의 살아라는 게 정책의 기본 기조라면은 김병기 원내대표도 차가 아니지 않느냐, 전세 주고서 본인은 왜 전세 사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김병기 의원이 자기가 갭 투자를 안 했다는 식으로 해명을 한다고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이 나는 원주민이다. 매우 화제가 됐는데 네. 갭 투자 맞거든요. 왜냐하면 예. 갭 투자의 정의가 내가 이제 전세를 내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집을 전세를 줘서 거기서 나온 돈으로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레버리지를 얻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장미 아파트를 옛날에 샀다. 근데 가격이 많이 올랐다. 근데 나는 지금 이제 동작구였나요? 어디였나? 동작구요. 네, 동작구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거기에 집을 얻어야겠다. 라고 하면은 집을 팔고 가야죠. 팔고 가요. 예. 실거주가 해야 되니까. 그렇죠. 잠실 장미 아파트 지금 재건축하면 얼마가 될지 모를 그 알짜배기 노른자 땅은 그냥 팔고 동작구에 집을 소유해야죠. 맞네. 약간 이게 지금 정책이 거주 이전의 자유 다소 제한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네가 진짜 살 곳에서의 아파트만 사. 그럼 동작구를 샀어야죠. 근데 본인이 이제 현찰이 딸린다. 그래가지고 내가 동작구에 집을 살 여력이, 그러니까 내가 동작구에 집은 사는 건 고사하고 전세를 얻을 여력도 없다. 라고 한다면 잠실 아파트를 팔고 동작구에 더 작은 아파트를 가야죠. 근데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잠실에 그 장미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그 전세금으로 동작구에 전세를 얻었잖아요. 왜냐하면 장미 아파트가 더 돈 될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게다가 투기네. 2주택을 하면 더 이제 중과세가 나오니까 1주택만 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갭 투자예요. 다만 지금 자기네가 규제하고자 하는 갭 투자는 우리 같은 가재 붕어 개들이 이제 없는 돈 끌어 모아가지고 남의 전세금을 받아서 내가 살지도 않는 집을,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세입자인 시점에서 내가 살지 않을 집을 전세 끼고 들어가서 사는, 그걸 갭 투자라고 해가지고 니놈들 이거 하지 마 그러는 건데,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안 팔고 이걸 전세를 주고 그 전세금을 활용해가지고 자신의 거주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다. 다만 선제적 갭 투자냐 후대응적 갭 투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시간차가 있냐 아니냐 이 뿐이다. 그러니까 사전적 갭 투자냐 사후적 갭 투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전세금으로 땡기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마치 나는 갭 투자를 안 했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이게 이해력의 문제일지 양심의 문제일지 둘 다 문제인지 어쨌건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원내대표잖아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참 암담합니다. 이해력의 문제일지 양심의 문제일지 그걸 적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런 시각도 있어요. 아니 왜 꼭 그렇게 강남 3구와 마영성을 고집하느냐? 다른 구에 가면은 10억 내외 되는 아파트들이 있다. 그게 생애저축택이면은 겨우 70%까지 대출을 받고 10억 미만이면 그리고 6억 대출 받을 수 있으니까 아파트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4억 정도 갖고 있으면 아파트 살 수 있다. 근데 일단은 4억 정도 갖고 있으면이란 전제 조건 자체가 당연히 청년층한테는 굉장히 좀 말도 안 되게 큰 액수고, 그리고 지금 그렇게 상징적인 것만 놓고 대출이 보면은 더 필요하다. 상징적인 것만 놓고 보면 그럴싸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뭐 아는 사람 중에 첫 아이, 그러니까 이제 신생아, 이게 애를 낳은 다음에 애를 출생신고한 다음에 2년 내면 대출이 얼마가 또 나오는 게 있어요. 막 그런 걸 다 땡겨가지고. 그거 많이 했어. 그래서 출산율 높아졌어요, 몇 년 전에. 여기저기 들어갔는데, 문제는 그것도 굉장히 막히고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세가 아니라 대출을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좀 막는다 그러면은 다른 것도 쫙 막히기 때문에 지금 다들 대출하는 한도가 쭉 내려갔습니다, 완전히. 대출 받는 게 그냥. 그러니까 전체적인 대출 여력 자체가 쭉 내려갔고, 그거는 애초에 이런 방향의 정책을 제시했을 때 몰랐을 리가 없다고요. 게다가 그냥 정부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만 그게 아니라 은행에서 실무적으로도 은행 직원이 도와주려고 할 때가 꼭 있고 은행 직원이 막으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 막으려고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지금 대출 안 나와요, 그냥. 대출이 죄악이 돼버리니까. 대출이 죄악이 되고, 왜 빚내서 집을 사야 되냐 그러는데, 자기도 전세가 사채거든요, 일종의.
개인 사금융이니까. 사적 채무는 어디서 많이 예, 사적 들은 채무. 얘기- 예. 네. 전세를 낸다는 건 사적 채무를 지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도 그렇게 빚을 져놓고서 남한테는 빚지지 마라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양반이 백성을 바라보는, 천민을 바라보는 그런 태도인 거죠. 감정의 문제를 얘기해 볼까요? 뭐 직전 청년이잖아요. 예. MZ 시절이에요. 아직은 M이라고 할 수 있죠. 양심상 G라고는 못해요. 아, 오케이. MZ잖아요. 그리고 무주택자잖아요. 이 정책이 딱 나왔을 때 어떤 기분이 먼저 들던가요? 제발 지금 살고 있는 집 전세가 더는 올라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희망사항일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주택 거래 자체를 막아버리면, 그러니까 부동산 매매를 막아버리면 그때부터는 그 여파가 전세로 월세로 이렇게 점점점 넘어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임차인의 부담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를 저 같은 사람도 아는 거면 당연히 다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 그게 진짜 이게 위안공 맞나? 이제는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의도를 의심하게 되는 그래서 거죠. 그 의도를 열심히 물어봤더니 응.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그 정책실장께서 일단은 지금 너무 부동산 상승세가 가파른 것 같으니까 일단 틀어막고 공급은 천천히 되는 걸로 생각했다. 2030년까지. 예, 그러니까 2030년까지 공급이 돼야 되니까 그 전에 일단 틀어막았다라는 건데, 이거는 뭐 네가 지금 뭐 한 20분쯤 뒤엔 숨 쉴 수 있으니까 한 10분 동안 숨을 참아봐, 뭐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 정책을 좋아할 분이 한 분 있는 것 같아요. 오세훈 서울시장. 그동안 토호제 때문에 얼마나 욕을 얻어먹었으니까 비판을 많이 받고요. 네. 그런데 이제 싹 잊혀지게 됐어요. 잊혀진 정도가 아니라 네. 사람들이 이래서 민주당은 안 되나 싶은 생각이 이제 조금씩 다시 퍼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비현실적인 정책, 너무 비현실적인 자신들만의 어떤 이상주의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이런 가격 통제가 성공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냐고요. 프랑스 대혁명 직후에 많이들 하는 얘기지만, 로베스피에르, 혁명정부의 로베스피에르가 우리 파리 시민들이 값싸게 먹을 우유가 부족하다고 우유값을 무조건 낮춰라고 했더니 농민들이 이제 젖을 짜서 팔아봤자 돈이 안 되니까 막 소를 그냥 막 죽여버렸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유값이 더 천정부지로 막 뛰어오르고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책을 보지 말고요. 정책 이반자들의 행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뭘 하는지. 팔고서 뭘 하는지. 그들은 장벽 속에서, 월 속에 살고 있다 이미. 월 속에 살고 있으면서 너희들은 일로 들어오지 말라고 할 때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그래 우리는 가재 붕어 개니까 순순히 들어가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죠.